김내성 장편 소설 애인 상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6. 연모의 서. 자기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어쩐지 심신이 다같이 피곤해서 원고 쓰기를 단념하고 자리옷으로 갈아입고 말았다. 그리고는 책상 앞에 자리를 깔고 번뜩 누워서 담배 한 꼬치를 붙여 물고 멍하니 천정을 쳐다보았다. 개인의 의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운명. 천정을 바라보며 지우는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다. 민족적인 운명, 국가적인 운명, 사회적인 운명, 지역적인 운명, 기타 모든 우연성에 입각한 찬스의 운명이 겹겹이 씌운 여러 가지 운명의 담벼락을 누구가 잘 개척하여 나갈 것인가. 지우는 성난을 생각했다. 임지훈이라는 사나이는 결국에 있어서 이 성난이라는 여자와 결혼할 운명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소년 시절로부터 임지훈은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여러 가지로 상상하면서 영혼의 방황을 계속해 왔었다. 전지전능의 신이 만일 높은 데서 인간의 자태를 내려다 본다면 그 얼마나 보람있는 의욕이며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달을 것인가. 운명을 사랑하자. 그리하여 성난을 열심히 사랑하자. 그 어떤 종교적인 엄숙한 심정 앞에 지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지우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성난을 성실하게 사랑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장점을 길러주고 단점을 바로잡아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자기도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한 부부 생활에서 오는 평화로운 가정을 이룩하는데 자신이 있었다. 성난의 기질이 지나치게 명랑하고 다소 화려한 것을 아버지는 탓하는 것 같았으나 철학자가 아닌 한 사람의 예술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도리어 작가 생활에 있어서 기분 전환을 꾀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성난은 마침내 내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보다도 먼저 나는 마침내 성난의 남편이 되는 것이다. 이 한마디에서 오는 엄숙성이 좀 더 깊이 지훈을 쳤다. 그 순간 지훈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자 2층으로 된 유리책장 앞으로 걸어갔다. 책장 맨 밑으로 조그만 서랍이 셋 달려 있었다. 그 셋 중 맨 오른편 하나에는 굳게 쇠가 잠겨져 있었다. 지우는 양복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들고 잠겨진 서랍을 열었다. 깨끗이 거두어진 서랍 속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장자리에 하얀 레이스를 두른 하늘빛 손수건에 싼 조그만 무슨 봉투 같은 것이 하나 놓여 있었다. 지우는 그것을 꺼내 들고 책장 머리로 돌아와 앉아서 파란 갓을 쓴 스탠드에 불을 켰다. 지우는 하늘빛 손수건을 풀었다. 꽃 봉투 하나가 손수건에 쌓여 있었다. 코스모스가 그려진 빛깔의 꽃 봉투였다. 봉투에는 앞이나 뒤가 다 같이 주소 성명은 씌어있지 않았다. 다만 봉함을 한 뒷등에 붓으로 성이라는 글자 하나가 조그맣게 씌어져 있었다. 지우는 봉투에서 편지를 끄집어냈다. 편지는 단 한 장이었다. 그것은 두꺼운 장지를 적당한 넓이와 길이에 잘라낸 것으로서 손수 만든 종이었다. 게르만이 착착 접은 그 장지 속에서 마를 대로 말라빠진 은행잎 하나가 바스락하고 책상 위에 떨어져 내렸다. 장지에는 다른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그 새하얀 한지 한복판에 애인이라는 두 글자가 붓으로 씌어져 있을 뿐이었다. 애인이라는 두 글자는 각각 한치 사방쯤 되는 넓이에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먹을 발라 모필로 쓴 글자였다.
글씨는 어려서 여물지는 못했으나 그 늠름한 필체와 간격이 째인 글자는 어딘가 예술적인 향기가 그윽히 흐르고 있었다. 글자만 좀 더 크다면 새하얀 바탕에다 이 두 글자를 떼어서 액자로 걸어도 제법 어울릴 그러한 글씨였다. 은행잎이나 꽃 봉투로 본다면 요즘 흔히 보는 소녀화보의 주인공 같기도 하지만 그 봉투의 알맹이가 한 시대 전에 거신 장지에다 모필이라는 사실은 또한 그와는 정반대의 인상을 주고 있었다. 지우는 오랫동안 말라빠진 은행잎과 함께 애인이라는 두 글자를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윽고 손을 뻗쳐 창문을 열었다. 창밖은 달빛이 교교하다. 차가운 가을달이었다. 있는 듯 없는 듯 또한 밤바람 한 오락을 볼에 느끼며 지우는 심호흡을 한 차례 했다. 청량한 공기가 폐부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지훈에게는 상쾌했다. 지훈은 라이터를 찾았다. 그러나 라이터는 양복 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사실을 깨닫고 지훈은 성냥갑을 더듬어 잡으며 한 손으로는 꽃봉투를 집어들었다. 님이여 고요히 가시오. 꽃봉투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지우는 중얼거렸다. 그는 지금 10년 동안에 걸친 연모의 정을 깨끗이 불살라 버리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너무도 괴로운 즐거움이었소. 지우는 성냥불을 켰다. 펄럭펄럭 있는 듯 없는 듯 지훈의 볼을 스치던 밤바람이 성냥불을 이리저리로 희롱했다. 사랑한다는 것이 괴로움이라면 그것은 또한 너무도 즐거운 괴로움이었소. 봉투가 타기 시작했다. 절반도 못 탔는데 성냥불이 획 꺼졌다. 지우는 또한 꼬치를 켜대며 밤바람은 무심히도 이 불을 끄려지만 누구를 위한 이 부질없는 바람의 희롱이뇨. 바람아, 그대 뜻이 있거든. 이 불을 끄려고 들지만 말고 10년 묵은 꽃봉투의 그윽한 향연이 남아 님에게 전해다오. 그러나 봉투는 두꺼워서 생각처럼 그리 쉬이 타주지는 않았다. 연기는 방 안에 자욱하고 지우는 한두 번 기침을 했다. 불이 또 꺼졌다. 밤바람은 무슨 의욕을 가진 생명체인 양 성냥불을 기어코 끄려는 것인가. 그러나 지우는 또 지운 대로 성냥불을 켜댔다. 기어코 켜대야만 지우는 했다. 유리 재떨이 위에서 꽃봉투는 또 펄펄 타기 시작하였다. 그 빨갛게 타오르는 조그만 불꽃 속에서 신기류처럼 떠오른 귀여운 얼굴 하나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었다. 흰 줄이 2개, 테두리를 두른 해군복, 깃이 달린 교복을 그 소녀는 입고 있었다. 양쪽으로 따내린 짤막한 머리털이 깃 위에 달락말락 느려져 있었다. 불꽃 속에 나타난 소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연 10년 실로 인간 임지훈의 청춘을 서글픈 색채로 수놓고 지나간 사랑의 역사를 지우는 더듬어 본다. 그것은 실로 비단과 같이 아름답고도 한편 그지없이 서글픈 사랑의 기록이었다. 서로가 다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해 봄철부터 싹터오던 둘이의 사모의 정은 나날이 자라가고 있었다. 그것은 일제 말기 소년 임지훈이가 청년기에 한쪽 발을 들여놓은 1945년 봄철의 일이었다. 그때 지훈은 시내 모 중학교 졸업반이었다. 태평양 전쟁의 말기인지라 학교에서는 매일처럼 근로봉사를 간다, 신공 창배를 한다, 군사훈련을 한다 하면서
학업은 젖혀놓고 시국의 요청이랍시고 공중공중 뛰어만 다녔다. 더구나 B29가 서울 상공을 날고 있을 무렵이라서 방첩주간, 방공훈련 등 학생들은 글자 그대로 눈코뜰 사이도 없이 이리저리로 동원만 되고 있었다. 시국의 요청이라는 학생 동원이 지훈에게는 제일로 싫었다. 그래서 그는 일요일만 되면 한 주일 동안의 피로와 불쾌의 정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의미에서 자연을 찾아 들로 산으로 싸돌아다녔다. 지훈의 손에는 항상 시집이나 소설책이 쥐어져 있었다. 들에 누워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시 한 구, 소설 한 장을 읽는 맛이란 실로 이 어수선한 판국에 있어서는 지상의 천국을 의미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지훈의 발길은 어느덧 창경원 실록을 자주 찾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남달리 동물을 좋아하는 지훈으로서는 원숭이의 우리 앞에서 어린애들처럼 해를 지우는 수가 일수 많았다. 동물원과 식물원을 비롯한 유원지 연못가는 고독한 소년 임지훈에게 있어서는 고요하고도 아늑한 심신의 안식처가 되고 있었다. 그렇다. 서로가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귀여운 소녀와 지훈 사이에 움트기 시작한 연모의 정이 나날이 자라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무렵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식물원 유리집 안에서 그 소녀를 지훈은 만났다. 그 다음에는 비스켓이나 군밤을 코끝으로 말아먹는 코끼리 우리 안에서 소녀를 만났다. 그리고는 유원지 그네 옆에서 혹은 명정전 뒤뜰 돌탑 앞에서 두 소년은 아무런 계약도 없이 만났다가는 헤어지곤 하였다. 그러다가 두 소녀가 마지막으로 다리 휘임을 하는 것은 금잉어가 음실거리는 춘당지 연못가였다. 그것은 명정전에서 벚나무가 주렁주렁 서 있는 완만한 비탈길이 끝나는 연못가 초입이었다. 그 초입에 벚나무 한 그루를 등진 벤치 하나가 있었다. 그 벤치에 소녀는 홀로 앉아서 금잉어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 벤치에서 조금 구부러져 들어간 연못가 사이로 건너 맞은편 숲 사이에 사람이 하나 들어앉을 만한 틈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 바위 틈 사이에 소년 임지훈은 시집이나 소설책을 들고 앉아있는 것이다. 지훈은 검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소녀는 흰 줄이 2개 가장자리를 두른 커다란 해군복깃이 달린 곤색 여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짤막하니 자른 머리를 양쪽으로 따내린 그 소녀의 나이가 기껏 보아서 17, 18 안팎이었다. 매 일요일마다 4호간 길이의 간격을 두고 두 소년은 마주 앉는 것을 무슨 일과처럼 하는 그 시각이 대개는 다 12시 전후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정오의 사이렌이 앙 하고 불면 소녀는 그것이 무슨 신호나 되는 것처럼 벤치에서 살며시 일어나 창경원 정문을 향하여 걸어 나가곤 하였다. 소녀가 창경원에 나타나는 것은 언제든지 꼭 일요일이었고 언제든지 꼭 12시 전이었다. 벌써 월여에 걸친 경험으로 보아서 소년 지훈도 일요일만 되면 만사를 젖혀놓고 무슨 철석 같은 약속이나 한 사람처럼 그 시간에 꼭꼭 되어갔다. 소녀가 먼저 와 있는 때도 있고 지훈이 편에서 먼저 가는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편에서나 단 한 번도 그러한 일과를 게을리한 적은 없었다. 이리하여 두 소녀와 소녀는 벌써 여러 번째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얼굴을 대하건만 여태껏 단 한마디의 말조차 바꾸지를 못한 채 헤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소년 임지훈은 무한히 행복하였다. 1시간 내지 30분 동안에 걸친 그 행복을 지훈 소년은 자기의 일생과 바꾸더라도 아깝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소년은 항상
파란 손수건에 무슨 약병 같은 것을 싸갖고 있었다. 얼굴 모습이 갸름하고 알린 들여다 보일 것 같은 맑고 흰 살결을 소녀는 갖고 있었다. 까만 살 눈썹이 그린 것처럼 길고 두 눈동자가 언제든지 꿈꾸는 사람 모양 젖어 있었다. 약간 창백해 보이는 얼굴빛이 무슨 신병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이것이 맨 처음 다양한 식물원 유리집 속에서 지운 소년이 거스름없이 받은 인상이었다. 춘당지 목가에도 벚나무는 주릉주릉 서 있었다. 그 벚나무 사이를 누비듯이 전나무, 소나무, 잣나무, 이깔나무, 단풍나무들이 조그만 바위 무더기와 함께 풍치 있게 널러져 있었다. 소녀가 앉아있는 벤치 바로 옆에 선 벚나무도 아름드리는 채 못되어도 상당한 연륜을 갖고 있었다. 물이 뚝뚝 흐를 것 같은 야무진 꽃봉오리가 2, 3일 후에는 활짝 피어날 그러한 무렵이었다. 지우는 한 일자로 꽉 입술을 다물고 그 국달한 눈썹을 들어 머나먼 하늘만 바라보곤 하였다. 그러다가 불현듯 시선이 옮겨질 때면 그 타오르는 두 눈동자는 무슨 완강한 인력에 끌리는 것처럼 소녀의 모습을 무섭게 붙들곤 하였다. 지우는 꺼질 것 같은 긴 한숨을 연못 위에 내뿜으며 이유 모를 몸부림을 치곤 했다. 그러다가도 소녀가 무심코 시선을 돌려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이면 둘이 다 무슨 커다란 죄나 짓고 있는 사람 모양 표정을 죽인 얼굴이 금방 되면서 둘이가 다 후딱 외면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듯 소년도 소녀도 약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벌써 여러 번째 마주치는 둘이의 눈동자건만 그 마주치는 시선을 굳세게 받아들일 만큼 대담하지도 못했고 불량하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정오의 사이렌이 앙 하고 불면 소녀는 파란 손수건에 싼 약병 같은 것을 소중히 들고 창경원 정문을 향하여 조용히 걸어나가곤 하였다. 지우는 그 조그맣게 사라져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았다가 이윽고 소녀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이면 아, 오늘도 또 그냥 헤어졌다. 그러면서 지우는 언제나 늘상 하는 버릇으로 무릎 위에 펼쳐놓은 시집에다 얼굴을 탁 묻어버리며 격렬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나는 왜 이처럼 마음이 약할까? 아, 안타깝다. 지운 소녀는 울었다. 안타까움을 견디지 못하는 어린 영혼의 오열이었다. 그렇듯 안타까움을 지우는 상대편에게 표시할 용기가 도저히 없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말을 못하지만 저희는 왜 또 아무 말도 없을까? 지우는 소녀편에서 이야기를 걸어오기만 진심으로 바랬다. 저희는 시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필시 그럴 거야. 그렇게 단정하고 나면 소녀는 자기의 일생이 그지없이 애처로워지는 것이었다. 또 한 주일을 기다려보자. 이번에는 꼭 말을 해봐야지. 늘상 하는 버릇으로 지우는 똑같은 한마디를 또다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창경원 벚꽃이 성장한 여왕처럼 활짝 피었다가 구슬픈 봄비에 우수수 떨어지는 무렵이 왔다. 지운 소년의 어여쁜 사랑의 싹은 무럭무럭 자라서 마침내는 탐스러운 봉오리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연모의 봉오리는 좀처럼 피어날 줄을 모르는 듯이 언제까지나 봉오리는 그저 봉오리대로의 수지분과 안타까움을 지닌 채 가슴속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이리하여 그처럼 골똘히 기다리던 한 주일은 또 지났다. 세 주일도 또 지났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났다. 녹음의 바다로 변해버린 창경원 연못가에서 거꾸로 비치는 자기의 안타까운 모습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소년 임지호는 매 주일처럼 울었다.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그 소녀도 역시 일요일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연못가에 나타났다. 왜 그처럼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지 지우는 좀처럼 알 수가 없었다. 저희도 나처럼 몹시 수집어 하는 것일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지만 어쩌다가 서로 마주치는 소녀의 얼굴은 언제나 한결같이 새침하고 무심했다. 그 무관심한 얼굴을 보는 순간 이번에는 꼭 말을 걸어보려던 한 주일 전의 맹세는 운무처럼 해실프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지 지훈의 마음이 약하다는 데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님을 지훈 자신이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열의 불꽃은 확실히 지훈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적마다 그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이 뾰족한 가시처럼 자기의 행동을 항상 제지하고 있음을 지훈은 그때서야 발견했던 것이다. 그렇다. 이 조그만 자존심은 용감하게 버리자. 저편에서 먼저 이야기해 오기를 바라는 심정은 확실히 지훈 소년의 예술가적인 자존심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또 한 주일을 기다린 지훈 소년은 역시 자존심보다도 수줍음이 앞서고 마는 똑같은 결과를 보았을 따름이었다. 거기서 지훈은 마침내 소년다운 한 가지 방법을 문득 생각해냈다. 그것은 7월 하순 여름방학 때의 어떤 토요일 저녁 무렵이었다. 지훈은 창경원으로 갔다. 여학생이 앉는 벤치는 다행히도 비어 있었다. 지훈은 벤치에 걸터 앉기가 바쁘게 주머니에서 연필 깎는 조그만 나이프를 끄집어냈다. 저녁 무렵이다. 근방에 사람의 그림자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문을 닥치는 직전의 시간을 택했던 것이다. 바로 벤치 옆에 서 있는 벚나무 껍질은 캄캄한 흙빛이었다. 아름드리의 절반은 넉넉할 벚나무였다. 지우는 칼끝으로 벚나무에 무슨 글자를 아로새기기 시작하였다. 어른의 주먹만큼씩 한 넓이를 가진 글자 2자를 목각 장이들처럼 하얗게 파내기에 열중하였다. 사람이 지나가면 동작을 멈추었다. 멈추었다가는 또 열심히 칼끝을 놀렸다. 이리하여 약 20분이 지났을 무렵 캄캄한 흑빛깔 벚나무 위에 하얗게 도려내인 2 글자는 애인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슨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슴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내일 12시만 되면 그 여학생은 필경 그 2 글자를 눈앞에 발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의 고백인 줄을 알아줄는지. 지우는 그것이 또 걱정이 되었다. 이튿날 지우는 11시경에 창경원으로 갔다. 소녀는 아직 와 있지 않았다. 지우는 마음이 자꾸만 떨린다. 11시 반이 좀 지났을 무렵에 소녀는 역시 그것이 무슨 마음의 행사인 것처럼 식물원 쪽으로 조용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걸어 내려오면서 소녀는 멀리 지훈이 앉은 쪽을 한번 바라다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소녀는 곧 시선을 돌려 여전히 무심한 얼굴을 하고 벤치로 걸어왔다. 바람이 이나보다 못 위에 파들파들 가는 파문이 그려진다. 책 한 권을 움켜쥐고 지우는 그 가느다란 파문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도 시야를 조금 넓혀 소녀의 일거일동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보았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불현듯 외쳤다. 그렇다. 일단 벤치에 걸터 앉았던 소녀는 약병 같은 것을 싸쥐인 파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꼭꼭 찍어내다가
그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동작을 갑자기 멈추었다. 벚나무 밑동에 아로 새겨진 새하얀 두 글자 애인이 머리만 약간 돌리면 지극히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서 소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이마에서 손을 거두며 소녀는 후딱 머리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사오간 남짓한 거리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있어서의 소녀의 표정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것이 지훈에게는 한이었으나, 그러나 소녀의 태도는 확실히 그 무슨 마음이 충동으로 말미암아 저욱이 당황해 있는 것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지훈이었다. 지훈은 머리를 대담하게 들어 소녀를 바라보았다. 가느다란 물결을 이루고 있는 연못 위에서 두 소년소녀의 시선과 시선이 억세인 파문을 일으키며 부딪혀 버렸다. 소녀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지훈의 마음의 고백인 줄을 알고 있는 것 같은 태도다. 지훈은 획 시선을 돌렸다. 부끄러운 생각이 물밀처럼 전신을 습격해 왔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소녀를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어쩐지 무서웠다. 누구 한 사람 보는 이는 없건만 얼굴이 확확 달아 견딜 수가 없었다. 무슨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 모양 지훈의 사진은 가느다랗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지훈은 불쑥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소녀가 항상 하는 것처럼 무심한 얼굴을 억지로 지으며 사철나무와 단풍나무 사이를 걸어 저편 언덕길로 획 올라가 버렸다. 그 언덕길은 연못을 삥 돌아 수정각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식물원과 유원지로 통하는 길이었다. 그 녹음이 짙은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지훈은 여러 번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럴 적마다 소녀는 벤치에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애인의 두 글자가 아로 새겨진 벚나무와 오랫동안 마주 서 있는 자태를 지훈은 발견하였다. 그렇다. 저 여학생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소녀는 끝끝내 지훈을 따라오지는 않았다. 지훈이가 못을 삥 돌아 유원지까지 다다랐을 무렵에 소녀는 이윽고 벚나무 앞에서 몸을 돌려 창경원 정문을 향하여 감실감실 사라져갔다. 아, 저 여학생은 결국에 있어서 나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지훈 소녀는 어린애들이 오구구 뛰노는 유원지 한 구석 잔디밭 위에 힘없이 펄썩 주저앉고 말았다. 소년 임지훈은 마침내 절망을 느꼈다. 그 여학생은 내 마음의 고백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절망의 한 주일 동안에 지은 소년이 수없이 되풀이한 한마디였다. 다음 공일에는 꼭 오지 않을 거야. 내가 그처럼 불순한 마음을 가진 줄은 인젠 알았으니까. 나를 속으로 무척 욕할 거야. 나를 불량한 학생이라고 경멸할 거야. 지우는 그렇게 생각 키우는 것이 제일 무섭고 슬펐다. 학생이면 공부나 할 것이지 무슨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한담. 소녀는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이 지극한 심정은 과연 불량한 까닭에 생기는 것일까? 지우는 성적도 우수했지만 온건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조행에는 언제나 우를 맞아왔다. 그렇다면 나는 소위 이중인격자였던가. 겉으로는 얌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지우는 차츰차츰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았다. 정녕 그렇다면 자기는 이담에 커서 인면수심의 악인이 될는지도 몰랐다. 그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라고 지우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음 일요일이 또 닥쳐왔을 때 지우는 여전히 창경원 연못가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자기의 불량한 마음을 한없이 미워하고 슬퍼하였다. 그것은 무더운 8월 초순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소녀 편에서 먼저 와 있었다.
꼭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던 소녀가 먼저 와서 벚나무 벤치에 조용히 앉아있지 않는가. 아, 왔다. 지훈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기쁨의 꼬리를 또 부끄러움이 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또 그 부끄러운 생각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우는 또 무표정의 가면을 쓰는 것이다. 벤치 옆을 지나면서 문득 바라다 본 소녀의 얼굴도 역시 자기 그것처럼 무심하고 태연하다. 그래서 지우는 또 가슴속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그러지만 이 여학생은 왜 좀 더 나를 아는 척 해주지를 않을까. 그것이 다시금 지훈을 서글프게 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왔다. 응? 지훈 소년이 숲새를 빠져 바위로 내려가 앉으려 했을 때였다. 자기가 앉아있던 바로 그 바위 틈 사이에 파란 손수건에 싼 무슨 엷은 물건이 하나 달랑 놓여 있었다. 아, 이 파란 손수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소녀가 늘상 약병 같은 것을 싸갖고 다니던 바로 그 손수건만 같아서 지우는 문득 소녀 쪽을 바라보았다. 아, 역시. 과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소녀의 손에는 흰 약봉지 하나와 조그만 약병 하나가 달랑 쥐어져 있을 뿐 소녀는 멀리 주정각 지붕 너머로 푸른 하늘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풀었다. 꽃봉투 하나가 싸뿐하고 무릎 위에 떨어져 내렸다. 주소 성명은 하나도 씌어지지 않고 다만 뒷등 봉함을 하는 선 위에 붓글씨로 조그맣게 성이라고 씌어져 있었다. 지우는 봉함을 뜯었다. 편지는 단 한 장. 두꺼운 한지를 적당히 잘라서 만든 것으로 우선 연두색 은행잎 하나가 착착 접은 종이갈피에서 톡 떨어져 나왔다. 에인. 그 두꺼운 한지 한복판에는 단지 이 두 글자만이 모필로 씌어져 있을 뿐이다. 분명히 저 여학생의 회답이다. 지훈의 전신이 후들후들 경련을 일으켰다.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무지개인 양 지훈의 행복은 순식간에 하늘과 땅을 점령하였다. 지훈은 불현듯 머리를 들고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때까지 자기의 일거일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소녀임에 틀림없었다. 그 소녀가 휙 얼굴을 들어 달려오는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먼 하늘을 무심하게 쳐다보기 시작하였다. 왜 그처럼 모르는 척하는지 지훈은 소녀의 심정을 통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 한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한 소녀의 심정에는 어딘가 자기의 마음과 비슷한 대목이 있는 것도 같았다. 소녀는 좀처럼 고개를 들리지는 않았다. 무슨 천문학자처럼 언제까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8월 초순 뜨거운 하늘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길로 편지를 다시금 손수건에 싸들고 후딱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소녀의 옆으로 걸어갔다. 그래도 소녀는 조금도 아른 척하지를 않고 멀리 수정각 지붕 위로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앉았다. 지훈이가 다가오는 인기척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고개 하나 까딱없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소녀의 옆 얼굴이 지훈 소년에게는 성스러울 만큼 청초하고 예뻤다. 저 꽃 봉투를 싼 파란 손수건을 손으로 읍하듯이 공손히 쥐고 지훈은 부끄러워서 머리를 수그렸다. 목소리가 자꾸만 떨린다. 꾸중을 받으러 온 소학생처럼 지훈의 사진은 자꾸만 굳어져 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지훈은 몰랐다. 그래도 소녀는 지훈의 편을 한 번도 돌아봐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훈은 수그렸던 고개를 가만히 들어 소녀를 바라보았다. 무심히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얼굴이었으나 그러나 그 얼굴이 귀밑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는 양을 지훈은 보았다. 저 편지는
분명히 받아보았습니다. 확확 달아오는 얼굴과 무섭게 두근거리는 가슴이 동기가 지운 소년의 말을 자꾸만 중도에서 끊어놓는다. 그래도 소년은 대답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점점 더 짙은 홍조만이 소녀의 옆 얼굴을 덮어 씌우고 있었다. 나는 그만 성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요 다음 일요일까지는 꼭 이 벚나무에 성자를 새겨놓겠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후딱 머리를 돌려 지은을 쳐다보았다. 알린 들여다 보일 것처럼 희고 갸름한 얼굴이 한층 더 빨개지며 젖은 것 같은 두 눈동자가 긴 살눈썹 밑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소녀는 잠시 지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발딱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소녀는 휘 한 번 사방을 돌아다 보다가 유원지 쪽에서 내려오는 중학생 패거리를 한 무더기 발견하자 당황한 어조로 나는 가겠어요. 다음에 또.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쏜살같이 정문을 향하여 사라지는 소녀의 등 뒤에서 지우는 말했다. 그럼 꼭 다음 일요일에. 행복의 문은 마침내 열렸다. 진실로 이 한 주일 동안에 있어서의 소년 임지훈이야말로 그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화려찬란한 마음의 왕자가 되어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이 어째 이처럼도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소위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일까.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의 정체를 좀처럼 헤아리지 못한 채 지운 소녀는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 속에서 한 주일 동안 흐뭇이 젖어 있었다. 토요일 저녁 무렵에 지우는 다시 창경원을 찾아가서 애인이라는 두 글자 위에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글씨로 성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새겨놓고 돌아왔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이튿날은 일요일이건만 하루 진종일을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실로 지은에게는 불가사의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소녀가 아니었던가. 어디가 아파서 갑자기 누워버린 것이나 아닐까. 생각하면 그럴는지도 몰랐다. 소녀는 항상 약병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폐문 직전까지 지우는 기다리다가 하는 수 없이 넋을 잃고 터벅터벅 돌아왔다.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겨서 못 나온 것이 아닐까. 이튿날은 월요일이다. 마침 방학이어서 지우는 창경원을 또 찾았다. 무슨 사고로 못 나왔다면 월요일에라도 나와서 저번처럼 편지로라도 무슨 연락이 있을 것만 같이 생각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날도 소녀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 화요일에도 가보았다. 수요일에도 가보았다. 마치 무슨 꿈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선녀를 보았던 것처럼 지우는 허무해졌다. 갑자기 병이 심해져서 죽은 것이나 아닐까? 어쩐지 지훈에게는 그 생각이 더 한층 절실히 왔다. 그렇지만 다음 일요일까지는 꼭 나타날 테지. 그처럼 철석 같은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일요일이 오기 전에 삼천리 강토를 뒤집어버린 8.15 해방이 왔다. 세상은 바뀌어지고 희망의 꽃은 민중의 가슴 속에서 활짝 피었다. 흥분한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다가도 지우는 연방 창경원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다음 일요일에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음 일요일에도, 그리고 또 다음 일요일에도. 지우는 울었다.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이건만 지우는 문을 꼭꼭 닫고 자기 방에 들어앉아서
어머니 몰래 울었다. 그러다가도 생각만 나면 미친 사람 모양 창경원으로 달려가서 정성껏 아로새긴 애인의 두 글자를 어루만지면서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있곤 하였다. 이 못가에 나타날 거야. 그처럼 굳은 약속을 했는데 죽지만 않았으면 언젠가 한 번은 꼭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소녀는 영 나타나지 않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요일에는 꼭꼭 창경원을 찾았건만 소녀는 없었다. 거짓말쟁이. 울먹울먹 지우는 눈물을 머금고 소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씩 위로해보기도 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또 왔다.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것은 실로 어수선한 겨울이요 봄이었다. 그 해에 지우는 대학에 들어갔다. 전공은 영문학이었다. 분명히 그 여학생은 죽은 것이다. 지우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인류의 희망을 품고 지우는 창경원을 줄곧 찾았다. 벚나무 밑등에 아로새긴 애인의 두 글자는 모진 비바람에 빛깔을 잃고 이미 꺼멓게 변해 있었다. 그래도 지우는 희망을 끝끝내 버리지는 않고 있었다. 길을 가다가도 그 나이 또래의 여학생만 보면 마음이 공연히 두근거렸고 그러다가 따라가서 얼굴 모습을 들여다보고는 한숨을 지었다.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사는 처소도 모른다. 왜 그때 용기를 좀 더 내서 학교 마크라도 못 보아 두었던고. 마디마디가 한 뿐이요 가지가지가 후회일 따름이다. 거기서 지우는 시내의 온 여학교나 여자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문 앞에 우두머니 서서 봄 한철 동안을 두고 그 여학생의 얼굴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허사일 뿐 지우는 점점 더 고독해지고 점점 더 우울해졌다. 고독하고 서글퍼지면 지우는 곧잘 창경원을 찾았다. 그러다가 심신이 지치면 글방의 드러백에서 파란 손수건을 풀었다. 또 1년이 지났다. 그 1년을 지우는 하루처럼 소녀를 마음속에 고요히 그리면서 지냈다. 결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부모는 귀찮도록 권해왔으나 지우는 일생을 두고 자기는 결혼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 1년이 지나고 이태가 지났다. 소녀의 소식은 바람결에도 못했다. 춘초는 연연록이요 왕소는 귀불귀라. 4년이 지난 봄 창경원 벚꽃이 또다시 만발했을 무렵 지우는 손수 이 유명한 오원소시 한 귀를 모필로 써서 글방에 걸었다. 왕손을 애인이라고 마음속으로 고쳐서 지우는 읽는 것이다.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한 번 가고는 영영 돌아올 줄 모르는 오 님이여 애인이여. 대학 시절부터 지우는 시나 소설 같은 것을 학교 잡지에 발표했고 그것이 문단 일부의 인정을 받아 잡지에 가끔 실리게 되어 지훈의 고독과 우울은 문학계의 정열로 변모를 하였다. 창경원 연못가에서 움트고 자란 서글픈 사랑의 노래를 지우는 읊었다. 행여나 자기의 시가 그 소녀의 눈에 띄어 부랴부랴 자기를 찾아와주는 그런 종류의 로맨스를 청년 지우는 그 얼마나 꿈꾸어 보았던가. 그러나 님은 영영 와주지 않는다. 창경원을 찾는 도수가 점점 떠져갔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제는 도리어 창경원을 찾는 것이 괴로움으로 변해버렸다. 될 수만 있으면 창경원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지훈에게는 도리어 마음이 편했다. 잊어버리자.
창경원도, 연못도, 벚나무도, 애인도 모두 다 망각의 피안으로 정배를 보내자 지우는 차츰차츰 소녀의 환상을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였다. 대학을 나와 시내 모 중학교에 봉직을 한 바로 그해 6.25 동란이 일어나 지훈 일가가 부산으로 피하면서부터 창경원과는 영영 작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7. 포옹의 윤리. 부산서 이태 동안 지우는 학교에 나가 교편을 잡았다. 여성들과의 교제도 부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우는 결혼할 생각은 통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선가 불쑥 그 소녀가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기대를 전적으로 포기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은 차차 여유어가고 추억은 점점 산만해졌다. 벌써 8, 9년이나 되는 낡은 기억이었다. 소녀는 확실히 죽은 것이라고 지우는 결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최정주와 이성란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무렵이었다. 결혼이라는 문제를 별로 염두에 넣지 않고 지우는 이 두 사람의 여성과 사귀어 왔다. 정치외교를 전공으로 한다는 성란보다도 의학을 전공하는 정주의 착실성이 지훈의 조용한 성품에는 좀 더 어울리는 데가 있는 것 같았다. 대교로 영도다리 난간에서 정주는 조용히 별을 여러 번 쳐다보았고 광복동 내거리에서 성란은 꽃처럼 활개치기를 즐겨하였다. 정주를 만나면 지훈의 마음은 고즈넉히 가라앉았고 성란을 만나면 지훈의 마음은 화려하게 들떠져 갔다. 정주와 같이 있을 때는 언제나 지훈의 편에서 제안을 하고 리드를 해야만 행동이 있었지만 성란과 함께 있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앞장을 서서 움직여 주었다. 정주에게는 신경이 씌워졌지만 성란에게는 그것이 별반 필요치 않았다. 7.27 휴전과 함께 환도한 후에도 이 두 여성과는 쭉 교제가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지우는 어느덧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망각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인간의 생리를 무한히 서글퍼하였다. 뿐만 아니라 3대 독자의 결혼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늙어가는 어버이의 초조한 마음속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훈에게 있어서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기도 하였다. 어떤 일요일 지훈은 성란과 함께 정릉 계곡을 걸어 올라갔다. 9월 하순의 일이었다. 이날 성란은 선명한 회색 투피스에 화장을 다소 짙게 하고 나섰다. 까만 비로드 리본은 성란의 유일한 취미였다. 그날도 성란은 리본을 달고 왔다. 선생님, 나 오늘 일부러 화장을 좀 짙게 하고 왔어요. 왜? 그 누구에게 좀 더 곱게 베이려고요? 계곡을 따라 4~5간 거리를 앞서서 걸어갔던 성란이 획 돌아서며 마네킹 인형처럼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어때요, 선생님? 이만한 미스코리아는 문제없죠? 지우는 웃었다. 정말로 선생님 어때요? 외국 영화를 남달리 많이 보고 자란 성란이다. 넌지시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창공을 반만큼 우러러보는 포즈를 성란은 취하며 선생님 멋지지? 아, 멋진걸? 지우는 또 웃었다. 예술적 향기가 있지 않나요? 칭찬은 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노노, 제가 잘났다고 해야만 남도 잘났다고 보아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현대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족해요. 그것은 사실이라고 지훈도 생각한다. 너나 없이 모두들 자기를 내세우는 세상이 마침내 온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일종의 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성란이 소위 현대적인 성격의 일면을 말하는 것일는지 모른다. 내가 이제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됨 남편 교육에 톡톡히 힘을 써야겠어요. 그러면서 성란은 두어 번 쿡쿡 웃었다. 허,
성난과 결혼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성난의 그 한마디에는 정말로 지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훈 자신의 입으로서는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 선생님 보고 그러셨대요? 그저 나 혼자의 생각으로 그렇다는 말이야요. 그 생각을 솔직 명확하게 표현했을 따름이니까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해요. 지우는 가벼운 신음소리를 냈다. 정말로 솔직 명확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성난의 그러한 표현주의는 그때까지도 망설거리던 결혼 문제에 대한 지훈의 마음을 거의 결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모멘트를 형성하고 말았다. 성난은 목에 걸었던 라이카로 다가오는 지훈의 엄숙한 포즈를 한커트 찍고 나서 나 이 필름 커다랗게 확대해 볼래요. 아주 커다랗게 전지를 써서 솜털 구멍이 숭글숭글 배도록. 그건 또 왜? 선생님의 표정을 잘 한번 연구해 보려고요. 결혼말이 튀어나온 그 순간에 있어서의 선생님의 그 엄숙한 표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검토해 봐야겠어요. 무엇 하나 감추는 것이 없다. 성난의 말은 그대로 고스란히 성난의 마음의 풍경을 비춰주고 있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밖에 안 되는 마음속은 모르는 거야. 지우는 농담을 했다. 정주 언니를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누가 또 정주 씨를. 정주 언니는 고요하죠. 나는 다소 소란하고요. 잘하는구먼. 정주 언니는 좀 찰 거야요. 나는 다소 뜨겁고요. 지우는 대답을 잃었다. 차서 얼어 죽는 것보다는 뜨거워서 대 죽는 편이 현대적이겠죠. 또 자기 선전이야? 필요하다면 선전도 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얼어 죽기는 싫어요.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세상인데요. 선전 없이 진가를 올리기에는 세상이 다소 무감각하지요. 남의 일에는 모두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린걸요. 그러니까 제 일은 제가 해야잖아. 성난은 곱게 웃었다. 웃으면서 지훈이 팔 하나를 꼈다. 누가 뒤에서 사진 한 장 찍어줬으면 좋겠네요. 정주 언니에게 좀 보여주게요. 지훈은 성난의 옆 얼굴을 후딱 바라보았다. 지훈과 팔을 끼고 울뚝불뚝한 갯정가를 걸어 올라가는 성난의 얼굴은 지극히 행복하였다. 그 행복한 자기의 모습을 정주에게 보이고 싶다는 성난이었다. 성난, 그런 잔인한 말을 삼가해요. 그것이 경우가 바뀌어서 정주씨라면 그런 잔인한 말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요. 그럴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한달 뿐이지 감정은 마찬가지지 뭐야요? 감정을 숨기는 것이 과연 미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과연 추냐. 그건 성격이나 시대의 문제라기보다도 인식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음 좋고 나쁨 나쁘고 솔직하게 살다가 솔직히 죽음 되지 뭘 그러세요? 몇백 년 살으시려고? 원자탄 하나만 쾅함 선생님도 없고 저도 없어요. 팔을 꼈던 손이 미친짓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갔다. 손과 손이 잡혀지면서 잔인도 현대적 성격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럴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건 시대적 착오야요. 자기 행복이 솔직한 향유를 의미하는 것 뿐이니까요. 남자고 여자고 요즘 모두들 옷차림이 화려해졌지요. 그 거짓없는 행복의 추구는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다른 계급에게는 확실히 일종의 잔인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성난은 힘을 주어 지훈의 손을 꼭 쥐어보며 그러니까 결국 하는 수 없지 뭐예요? 남을 생각해서 자기의 행복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모랄은 이미 이 나라의 거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낱 전설의 가치밖에는 못 가질 거예요. 있다면 그건 소설가 임지훈 씨의 작품 세계에서나 가끔가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뚜렷했다. 그 뚜렷한 인생관을 한편으로는 서글퍼하면서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작가 임지훈은 자기 분열의 의식이 괴로워졌다. 선생님, 말과 함께 성난의 손가락이 힘을 주어왔다. 응?
힘차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건 좋고 싫은 것은 싫으면 돼요. 좋은 건 좋고. 선생님, 솔직히 대답하셔야만 해요. 대답하지요. 나는 선생님께 한번 안겨보고 싶은데 선생님은 절 안아보고 싶지 않으셔요? 낙엽송이 한 무더기 총총히 서 있는 개천가 길이었다. 발밑에 물이 흘렀다. 멀리 사람들이 그림자가 희득희득 보였다. 누가 보면 어떡하나. 붙들어 가지는 않겠지 뭐. 그래도 너무 봉건적이에요. 나는 명동거리 한가운데서 선생님께 한번 흐뭇하니 안겨보았음 일생에 한이 없겠어요. 지우는 불현듯 걸음을 멈추었다. 무엇인가 거역할 수 없는 정열의 불덩어리 하나가 격렬한 충동과 함께 지훈의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다. 저기 사람이 오는데? 지훈은 등 뒤를 돌아다 보았다. 괜찮아, 괜찮아. 동경의 극한을 사람들은 정열이라고 불렀다. 그런 것이 성난의 두 눈동자 속에서 아우성을 지며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굳세인 포옹애의 절실한 동경이었다. 포옹을 동경하는 의욕은 지은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의 솔직 명료한 욕구가 도덕의 압력을 대담하게 배척하면서 성난의 입으로부터 힘차게 튀어나오는 순간 지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의 성질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한 채 지우는 우선 대답을 해야만 했다. 사람이 온대도. 어때요 선생님? 누가 못할 짓을 한대요? 호응증. 진실의 논리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포옹의 갈망이 진실의 발판을 얻으면서부터 갑자기 절박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지우는 놀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동의 딸 이성란의 23살과 근엄한 철학자의 아들 임지훈의 갓 30 사이에 가로놓인 도덕률의 거리를 발견하고 지우는 또 놀랐다. 이 두 가지가 채 분석하지 못했던 놀라움의 정체였다. 그러나 자연인 임지훈은 작가 임지훈처럼 대담하지는 못했다. 작품 세계에 있어서는 그처럼도 대담하게 인간의 진실을 실천시켜온 임지훈도 하나의 행동인으로서는 그 진실이 선의 후원을 받기까지는 언제까지나 하나의 생생한 논리대로의 자세로서 머리에 도사리고 있을 뿐이다. 좀 더 저리로 올라가서 조금만 참아. 지우는 성난의 손을 이끌고 계곡을 좀 더 깊숙이 올라가기를 제안하였다. 선생님은 참을성도 많으시나 봐. 올라갈 때까지 안겨보고 싶은 생각이 후딱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 말을 지우는 무척 귀엽다고 생각하면서도 성난은 무척 기분주의야. 그렇지만 기분을 경멸해서는 안 돼요. 기분이 있은 후에야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발판이 없는 의욕처럼 무서운 살풍경은 없을 거예요. 그건 이미 진실도 아니고 미도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지우는 아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지우는 마침내 성난을 품었다. 육체의 감각보다 먼저 지분의 냄새가 관능해 왔다. 예상 이외로 토실토실한 풍만한 육체를 가슴과 손길에 느낀 것은 그 다음 순간의 일이었다. 목에 걸었던 카메라가 방해가 되어 제 손으로 성난은 등 뒤로 넘겼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힘차게 안겨왔다. 지훈의 품은 생각하던 것보다 넓고 완강했다. 그 완강한 가슴에다 성난은 격렬한 몸부림과 함께 얼굴을 두어 번 부볐다. 성난은 세상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을 불현듯 느꼈다. 사방이 한자 넓이밖에 안 되는 이 품 안이 이 순간에 있어서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감미롭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아늑하고 탐탁한 느낌이 좀 더 굳세게 왔다. 사람이 다가왔어요. 이제 그만. 지훈의 도덕이 항거를 했다. 괜찮아, 괜찮아. 몸 어때? 좀 더, 꼭. 성난의 손길에 힘이 왔다. 명동 한가운데서 안기어 보겠다는 성난이었다. 지훈의 교양이 힘을 잃고 도금처럼 또다시 벗겨져 왔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10m 거리에까지 사람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부인을 동반한 중년 신사였다. 중년 신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멈칫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엉거주춤이 서서 한 무더기 총총이 선 낙엽송 사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일단 걸음을 멈추었던 중년 신사가 다시금 걸어 올라오기 시작한 것과 지훈의 시선이 성난이 파마 위로 그쪽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본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아, 지훈의 모랄이 당황을 하며 성난이 어깨를 획 떠밀어냈을 때는 중년 신사의 얼굴 표정이 빤히 바라다 보일 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붉혔다. 40대의 그 점잖아 보이는 중년 신사의 얼굴이 불쾌와 조소의 표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옆을 지나갔을 때 지훈의 도덕적인 감정은 어린애처럼 울상을 지었다. 더구나 동반인 32, 3세의 부인이 표정 없는 얼굴을 일부러 지으며 후딱 외면을 하고 지나가는 모양을 보았을 순간 지훈은 역시 자기네의 행동이 하나의 불미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세속적인 비난 앞에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상과 행동, 순수성과 도덕률의 중간지대에 어색한 태도로 엉거주춤이 서 있는 30대의 작가 임지훈의 눈앞에서 성난은 그러나 태연자에 가했다. 아니, 태어남을 한 걸음 넘어서서 신사와 꽃같은 종류의 불쾌감과 비웃음의 표정을 성난은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증오의 념을 가지고 신사를 쏘아보고 있을 때였다. 교양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것들. 세상은 말세가 되었소. 자기네들끼리 지나가면서 하는 신사의 중얼거림이 불행히도 성난이 귀에까지 왔다. 뭐라고요? 교양이 없다고요? 성난의 표정이 격렬히 움직였다. 신사가 돌아서며 걸음을 멈추었다. 외면을 했던 부인도 섰다. 신사는 여전히 비웃는 얼굴이었으나 부인의 표정은 다소의 놀람을 지니고 있었다. 그랬소. 국달한 목소리가 위압을 하듯이 맞받아 나왔다. 교양이 없다고? 그건 누굴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네들 보고 했소. 이 불량배의 일족인 두 사람이 젊은 남녀를 신사는 확실히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도리어 교양이 없다고요? 그건 어느 편에서 해야 될 말인지 잘 좀 생각해봐요. 하기만 한 말인 줄 알아요? 뒤로 넘겨졌던 카메라를 앞으로 돌려 매며 성난은 분명한 어조로 대들기 시작했다. 허허, 신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연히 섰다가 그럼 우리가 도리어 교양이 없군요? 물론이지 뭐야요? 당신이 만일 교양이 있는 신사라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던가 그렇지 않음 저편 쪽 솔밭 사이로 길을 비켜가던가 그만한 상식과 아량도 없다면 적어도 우리를 바라보는 당신의 얼굴에 비웃음의 표정만은 띄우지 않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부인은 당신보다는 훨씬 교양이 있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부인께 지도를 좀 받아야 할 거예요. 허, 당신이 나에게 도리어 설교를 하는 거요? 신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하늘을 우러러 허 하고 웃으며 세상은 교양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나 보 했다. 그리고는 담배 한 꼬치를 여유 있는 태도로 끄집어냈다. 생각하니 실로 턱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다소의 반성 같은 것이 있을까 했었는데 도리어 상대를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는 이미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신사는 처량한 심정과 함께 분노의 정을 금치 못했다. 언어도단이다. 젊은 것들이 한길가에서 부둥켜 안고 돌아가는 추잡한 행동을 연출하면서도 반성은 추호도 없이 교양의 위치를 바꾸어 놓는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훌륭한 논리가 튀어나온다는 말이오? 뭐라고? 추잡한 행동? 성난이 빨간 입술이 파들파들 경련을 일으켰다. 대답을 해요. 뭘 가리켜 추잡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난의 본질주의적인 순수성이 마침내 발악을 했다. 성난은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아늑하고 탐탁한 품속 어느 구석에 추잡이 있었더냐. 거기에는 한 사람이 처녀로서의 감미로운 순정밖에는 아무런 것도 없었다. 그 감미로움을 이 40대의 사나이는
징그럽게도 추잡이라고 보는 것일까? 정녕 그렇다면 그 보는 눈이 삐뚤어진 것일 따름이지 그 눈에 비치는 실체는 어디까지나 순결하고 맑은 그것이 아니었던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답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성스러움까지를 느끼던 자기네의 순수한 애정의 표현이 이 위선의 탈을 쓴 40대 사나이의 입으로부터 더럽고 추잡하다는 형용사로서 불리워졌다는 것은 전체 미혼 여성들이 순결한 애정을 모독하는 괘씸한 언사가 아닐 수 없었다. 처녀들이 아름다운 순정을 위하여 그것을 한낱 추잡으로서 관념하고 추잡으로서 실천하여 온 이 위선의 사나이에게서 받은 모욕은 반드시 보답을 해야만 되었다. 그래, 당신네들의 행동이 추잡하지 않다는 말이오? 담배 연기를 호기 있게 내뿜으면서 신사는 빙그레 웃었다. 무엇이 추잡했어요? 어디 어느 대목이 추잡했다는 말이야요? 성난의 추궁이 날새게 맞받아 나왔다. 아이 그만두고 인제 가요. 옆에 섰던 부인이 민망스럽다는 듯이 신사의 팔소매를 잡았다. 그러한 생각은 지훈에게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훈의 작가의식은 다소 잔인하리만큼 두 사람의 논쟁을 관찰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전히 침묵을 지키면서 부러진 나무그루 하나에 걸터 앉아서 담배를 꺼냈다. 처음에 느꼈던 부끄러운 생각은 이미 지훈에게서 사라져버렸다. 다소 불미로웠다고 얼굴을 붉히던 생각도 이제는 점점 희박해가면서 어느덧 자기가 순수성을 옹호하는 이성란의 편에 가담하기 시작한 자기의 심정을 차차 발견하고 있었다. 여기는 침실이 아니오. 한길가요. 여기는 종로 내거리가 아니에요. 숲 사이예요. 우리는 포옹 이상의 것을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침실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어쨌든 당신네들의 무교양은 통행인을 불쾌하게 만들었소. 어쨌든 당신네들의 몰상식은 다른 제3자의 행복을 파괴하였소. 대단히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앉았던 나무그루에서 몸을 일으키며 지훈은 비로소 논쟁에 참가하였다. 지훈이가 논쟁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신사와 성난은 각각 기대를 달리하고 있었다. 어디 당신 좀 말해보쇼. 하고 신사는 지훈의 개입을 환영했고 선생님은 잠자코 계셔요. 하고 성난은 지훈의 발언을 막았다. 이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지훈을 성난보다 지식이나 언변이 낮은 사람으로 보고 신사는 환영했고 지훈이가 입을 열면 신사에게 금시 머리를 숙일 것만 같아서 성난은 막았다. 어쨌든 선생 그만하시고 어서 올라가시오. 지훈은 미소와 함께 점잖게 권했다. 아니 그렇지 않소. 당신은 당신대로 의견이 있을 것이 아니겠소. 이 당돌한 여성의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물론 나로서의 의견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구태여 여기서 이야기하여 논쟁을 더 계속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서 부인을 모시고 올라가시오. 지훈으로서는 결말을 이미 짐작했었기 때문에 그 이상 논쟁을 계속하는 데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똑똑히 좀 들어봐야겠소. 아무리 오늘날 세상이 부패하고 풍기가 문란하다고는 하지만 그쪽에서 도리어 이쪽을 논란하고 공격할 만큼 이유가 당당하다고는 믿을 수 없소. 보아하니 노형의 나이도 지긋하오. 이 당돌무쌍한 여성의 교양을 위해서라도 노형이 잘 지도를 해야만 할 것이오. 성난은 한두 번 쿡쿡 웃었다. 당돌무쌍하다는 말이 우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학생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뭐 학생이라고? 그렇습니다. 신사는 성난의 아래 위를 한참 동안 훑어보면서 저기 못마땅하다는 얼굴을 지었다. 그것이 또 성난은 우스워서 쿡쿡 웃으며 양공주쯤으로 알았나봐. 후. 그러면서 성난은 무성한 성림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배움의 집에 있는 사람이 당돌무쌍해요? 하하하. 지우는 웃었다. 신사 옆에서 부인도 씩 웃었다. 웃지 않은 것은 성난과 신사뿐이었다. 그래, 노형의 연륜으로 저런 애숭이 하나를 옳은 길로 지도하지 못한다는 말이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나 자신도 확고한 지도정신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신사는 이번에는 지은의 아래 이유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며 개탄하였다. 세상은 완전히 돌고 말았다. 노형도 그것을 모른다니. 사물을 보는 눈과 생각하는 과정이 서로 다르니까요. 눈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선행은 이곳은 한길가라고 완강히 규정을 지었지만 이 학생은 이곳을 숲 사이라고 완강히 주장하였지요. 길 옆이면 한길가가 아니요? 송림이 이처럼 총총히 서 있는 데니까 숲 사이가 아닙니까? 그것은 궤변이다. 이 학생의 입을 빌면 선생의 주장도 궤변이 되겠지요. 선생의 한길가라는 관념에는 종로 네거리 같은 인상을 다분히 강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학생의 숲 사이라는 관념에는 심산유곡을 의미하고 있을는지도 모르니까요. 확실히 궤변이다. 해방 이후 이런 종류의 궤변을 나는 젊은이들의 입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동양의 미푼 양속을 무자비하게 파괴하였을 뿐이다. 비분관계의 빛이 신사의 얼굴을 어둡게 덮기 시작하였다. 미풍 양속의 파괴자로서 비분관계하는 신사의 어두운 얼굴을 지우는 일종의 동정이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실상 지우는 이론으로는 성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딘가 지금까지 자기가 지니고 있던 도의 붕괴를 서글퍼하는 심정이 쭉 꼬리를 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행복의 파괴자를 아름다운 정열과 투명한 논리를 가지고 규탄하에 맞지 않는 이성난의 신선한 생태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동감이념을 금치 못하는 것도 또한 지훈으로서는 사실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강렬한 매력과 낡은 것에 대한 무한한 애석, 혁명의 동경과 진통의 애착, 파괴와 보수, 모험과 안식, 불안과 평온의 중간지대에서 30대의 작가 임지우는 허둥지둥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노형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오? 여기가 한길까요? 숲사이요? 이 신사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논쟁을 대단히 좋아하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성림 사이에 오솔길이 한 줄기 낯설 따름이지요. 선생은 선생대로 종로 네거리쯤으로 생각하고 어서 올라가시오.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무슨 말을, 보는 눈은 다 똑같을 것이오. 다만 노영의 편에서 궤변을 논하고 있는 것뿐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훈은 비로소 정색을 하였다. 지훈의 어조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정열을 띄워왔다. 신사의 태도가 지나치게 집요하다. 선생은 남녀의 포옹을 보는 순간 침실을 연상하는 인격밖에 갖지 못하는 종류의 인간일는지 몰라도 이 학생은 그러한 욕망도 체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상조차 불가능했을 거요. 그것으로 곧 침실을 연상하는 선생의 인격이야말로 이 학생의 순결성을 모독하는 추잡 이상의 추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 선생님 멋지네요. 성난이가 옆에서 손뼉을 치며 응원을 했다. 여보, 어서 올라가요. 부인이 얼굴을 붉히면서 신사의 팔소매를 힘차게 잡아 끌었다. 이러다가는 자기네 규방이 드러날는지도 몰랐다. 아, 가만 좀 있어. 신사는 잡힌 팔을 뿌리치며 도리어 내 인격이 추잡하다고? 신사는 모욕을 느끼며 외쳤다. 그렇습니다. 남녀 7세에 자리를 같이 하지 않던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손만 잡아도 추잡을 느꼈지요. 그러나 오늘날 종로 대로상에서 행하여지는 남녀의 악수에서 선생은 추잡을 느낍니까? 부둥켜 안고 돌아가는 것과 악수는 성질이 다르다. 마찬가지요. 선생은 과대 표현을 하여 부둥켜 안고 돌아간다고 했지만 우리들은 조용한 포옹 이상의 것은 하지 않았소. 그거야말로 중인간 시중에서 부둥켜 안고 돌아가는 오늘의 사교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것도 추잡이다. 신사는 사교춤의 경험이 있다. 거기서 신사는 추잡을 느낀 것이다. 반나체가 되어 부둥켜 안고 돌아가는 오늘의 발레춤은 어떻게 보십니까? 벌거벗고 무대에서 뛰어다니는 것 말이요?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절반 벌거숭이가 되어서 포옹 이상의 고혹적이요 선정적인 율동을 되풀이하지요. 신사는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발레 무용을 이 신사는 한두 번 보아왔다. 그러나 거기서 추잡하다는 생각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술이 아니오? 신사의 입에서 예술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을 지훈으로서는 적지 않게 다행으로 여기면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포옹도 하나의 예술이었으니까요. 야, 선생님 더 멋진 말씀만 하시네요. 성나는 어린애처럼 좋아라고 손뼉을 치며 말했다. 포옹은 예술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보, 그만하고 이제 올라가요. 자기의 남편이 천지난만한 이 젊은 불량배들에게 붙잡혀서 하나의 놀림감이 되어가고 있는 양을 불현듯 느끼며 그렇게 말했으나 신사는 신사대로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그래 당신네들의 행동이 예술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예술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발레 무용의 기본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녀의 애정의 교환이 선생의 지론대로 하나의 추잡을 의미한다면 오늘의 발레 무용에서도 선생은 추잡을 느꼈어야만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신사는 무엇인가 항변을 계속하려 했으나 논리의 궁핍이 앞을 칵 막았다. 선생은 참으로 위대한 격언자세요. 연애는 인생의 예술이다. 오, 원더풀. 성나는 정말로 지훈이가 좋아졌다. 말이 별로 없는 그저 온순하고 의젓한 인품으로만 알았는데 이처럼 인간의 사정을 샅샅이 통찰할 수 있는 예지의 소유자, 더구나 남녀의 애정을 예술에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연애 찬미자인 사실이 성난을 더욱이나 황홀케 하였다. 선생의 도덕적 감정은 남녀간에 행하여지는 오늘의 악수를 하나의 예의로서 허용을 하셨고 발레춤은 하나의 예술로서 감상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남녀 칠세에 부동석하던 옛날에는 남녀가 단둘이서 하등의 사무적인 용건 없이 이러한 으슥한 산골을 찾아 올라간다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의 추잡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선생은 추잡감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 아내요. 야합인 줄 알았소? 대구의 궁에 있던 신사는 모욕이나 받은 것처럼 분연히 대답하였다. 아, 그러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가지셔서 보는 눈에도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지훈의 말이 다소 야유조로 들렸는지 신사는 대들 것처럼 억세게 물어왔다. 당신네들은 대체 무엇요? 우리도 야합은 아닙니다. 이 학생은 나의 약혼자입니다. 신사는 이제는 최후의 답변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멀지 않아 선생도 오늘의 사교춤을 예의로서 허용하게 될 것이고 종로 한가운데가 아닌 조그만 오솔길을 가진 성림 속에서의 저희들의 행복을 조소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게 되시지요. 자, 악수를 합시다. 실소. 내밀어진 지훈의 손을 무시하고 신사는 부인과 함께 획 돌아서 갔다. 8. 결혼의 조건. 지훈의 악수를 거절하고 총총히 사라져가는 신사의 심중에는 어딘가 석연하지 못한 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30대의 젊은이의 말을 한낱 자기네들이 불량성을 옹호하는 궤변이라는 생각을 끝끝내 포기치 못하면서도 논리에 궁하여 대답을 못한 자기 자신의 무기력한 모랄리티가 그지없이 분했다. 아! 그때 돌연 성난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소프라노의 음계를 가지고 폭발하였다. 저만큼 걸어가던 신사가 또 걸음을 멈추며 괘씸하다는 얼굴로 후딱 돌아섰다. 논쟁의 증거만도 분한 노릇인데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양공주의 동족같이 타락한 계집애가 또다시 나를 비웃어? 40여 년 동안 지니고 온 도덕적인 감정은 아무리 정연한 논리 앞에서도 그리 쉽사리 머리를 숙이지 않는 법이다. 왜 또 웃는 거야, 응? 신사는 발을 구르면서 소리소리를 쳤다. 아이고 글쎄 그만하고 가요. 부인은 정말 골치를 앓는다.
아! 성나는 허리를 꼬며 그냥 웃어만 댔다. 손뼉도 두어 번 쳤다. 멀리서 보면 무슨 복원 운동이나 하는 것 같다. 뭐가 우스워, 응? 신사는 신사대로 또 소리를 쳤다. 무서운 게 한 가지 있대요. 뭐야? 빨랑빨랑 말을 못하겠나? 이제 할게요. 뭔데? 빨리 해봐. 이 감정, 저 감정이 한데 뭉치어 신사의 얼굴은 푸르락 푸르락이다. 오늘은 정말 대성공이야요. 뭐가 대성공이야? 그런 궤변만 논하면서도 그대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성을 모르는. 아냐요. 그럼 뭔데? 우리 선생님이 말이야요. 뭐시? 우리 선생님이 종시 뭐가 어쨌어? 우리 선생님이 말이야요. 그대의 선생님 뭐 어쨌다는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종시 지셨다는 말이야요. 졌다? 언제는 뭐 이겼다고 대성공이라면서. 그런 문제가 아니래요. 아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과정이 서로 달라서 혼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괘씸한 사람들이다. 어디까지나 웃사람을 놀려만 먹으려고. 패덕의 종자들, 타락한 학생들. 신사는 치를 부들부들 떨었다. 혼선이라니까요. 뭐가 혼선이야? 우리 선생님이 종시 지셨어요. 똑똑히 말을 해. 누구한테 졌다는 말이야? 나한테요. 뭐시? 나는 아직 우리 선생님한테 약혼 신청을 한 일도 없는데 말이야요. 응? 아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들으셨죠? 성나는 그러면서 익살맞게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에헴, 우리도 야합은 아닙니다. 이 학생은 나의 약혼자입니다. 우와! 지훈도 커다란 웃음을 폭발시키면서 벅적벅적 머리를 긁었다. 성난과 지훈이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어대고 있는 동안 신사 부부는 영문을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리둥절했다.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어요. 저희들만 기쁘게 웃어서 미안하지 않아요? 성난은 지훈을 힐끔 쳐다보고 나서 우리 선생님에겐 예쁜 여자가 많이 따라다닌답니다. 나 같은 건 어림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갈팡질팡 하고 있던 참에 약혼자가 튀어나왔거든요. 그건 오직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덕분이지요. 후. 성나는 쿡쿡 웃었다. 호호호, 알고 보면 저렇게 유쾌한 아가씨인데. 부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엽다는 듯이 웃었고 신사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을 뻑 내려 쓰는데 하하하, 그러나 그건 실언이다. 아차, 실수라는 말이 있지 않아? 지훈은 또 지훈대로 통쾌하게 웃었다. 어머나, 저를 어째? 성나는 일부러 표정을 쓰며 아주머니, 증인 좀 서주셔야겠어요. 아주머니도 분명히 들으셨죠? 부인도 그만 유쾌해져서 예, 분명히 듣고 말고요. 아차, 실수로 약혼하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거 좀 보세요, 선생님. 아하, 증인이 한 분 생겼으니 꼼짝도 못하게 되었어. 지우는 또 머리를 긁었다. 왜 한 분뿐이에요? 아저씨도 들으셨죠? 그 말에는 신사도 빙그레 웃으면서 어쨌든 굉장한 아가씨요 했다. 그리고는 부인과 함께 돌아서 갔다. 그 돌아서는 순간을 붙잡아 성난의 카메라가 찰칵하고 두 사람이 프로필을 필름에 넣었다. 기념으로 한 장 찍어둬야지. 그러나 이 한 장의 필름이 후일에 이르러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은 성난도 모르고 지훈도 몰랐다. 우리도 저리로 좀 더 올라가지. 신사와는 딴 갈래 길을 걸어 숲 사이로 올라갔다. 어떡하나 승낙을 할까 말까. 올라가면서 성난은 혼잣말처럼 종알거렸다. 무얼 말이야? 선생님의 결혼 신청 말이에요. 누구가 신청을 했어? 증인이 두 사람씩이나 있대요. 그래서 한 커트 찍은 거예요. 무슨 트러블이 생김 증인으로 불러와야 하잖아요.
그건 신청이 아니고 승낙을 의미했을 뿐이야. 내가 언제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까 올라올 때 결혼을 하면 남편 교육을 톡톡히 해야겠다는 말은 누구가 했어? 그건 제 마음의 풍경이었지 정식 발언은 아니었으니까요. 요것이 지우는 성난의 부드러운 손 하나를 휘어잡으며 아프도록 힘껏 쥐어짰다. 누가 아프달까 봐서? 이래도 안 아파? 아야! 항복을 해요. 깜찍한 심리학자. 항복! 성난은 손을 부비며 남자들의 나쁜 버릇이야요. 말로 해서 못당함 금방 완력을 사용하지요. 아참, 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 결혼 조건이 한두 가지 있대요. 뭔데? 저기 저 풀밭에 올라가서 이야기해요. 계곡을 멀리 내려다보는 산중턱에 사랑의 말들을 바꾸기에는 아주 십상인 풀밭 하나가 있었다. 푸른 하늘과 나뭇가지 새들만 잔소리가 없다면 두 사람의 행복은 영구히 순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난은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며 호물호물 초콜릿을 녹이고 있었고 지훈도 엎드려서 포켓 위스키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 어서 말 좀 해봐요. 결혼의 조건이란 무언데? 후후 하고 성난은 쿡쿡 웃다가 첫째로 절대로 아내를 때리지 말 것. 힘께나 쓴다고들 걸핏하면 주먹을 들지만 지훈은 웃었다. 귀여운 말이었다. 둘째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꼭꼭 안아줄 것. 순간 지훈은 후딱 얼굴을 들었다. 대지 위에 되는 대로 내맡긴 성난이 쭉쭉 뻗은 사지가 눈앞에 지극히 미츠럽다. 지훈은 차차 황홀해졌다. 포옹은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고 있지요. 지훈은 약해져 갔다. 처녀의 몸뚱이를 저처럼 아무렇게나 내맡겨도 좋을 만한 대지의 성실한 인격이 지훈은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셋째로 지훈은 이미 대꾸를 잃고 조그만 구릉이 두 개 볼록볼록한 성난의 흰 브라우스를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작가지만 그렇지만 예술을 아내보다 더 사랑하지 말 것. 순간 지훈의 손길이 얼굴과 함께 쭉 뻗어왔다. 가슴이 부딪히며 입술도 왔다. 하늘을 향하여 호물호물 초콜릿을 녹이고 있던 빨간 입술이었다. 그 입술이 기습을 받고 호닥닥 놀랐다. 뭐라고 또 익살맞은 발언을 하려는데 위스키의 향기가 덮어 씌워왔다. 발언은 소리를 잃고 숨길만 파동쳤다. 위스키 초콜릿의 감미로운 미각 속에서 두 줄기의 애정은 황홀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초가을의 푸르디 푸른 하늘 아래였다. 대지는 영원한 침묵을 지켜주었고 하늘은 잔소리도 질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조그만 불행이 하나 지훈에게 왔다. 그것은 창경원 연못가에서의 소녀의 환영이었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의 소생이었다. 그러나 그 한 조각 아득한 기억의 소생은 지훈의 포옹의 정열을 오랫동안 방해하지는 않았다. 환영은 단지 지훈의 뇌리를 순간적으로 스치고 다시금 까맣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훈에게 있어서 하나의 불행이라는 것은 아득한 그 소녀의 환영이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발동하기 시작한 한 줄기의 몽롱한 자의식이었다.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연애라는 것인가? 지훈의 의식세계에 의혹이 왔다. 동시에 그것은 포옹의 정열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불행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이 황홀은 흡사 연애감정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그것과는 적지 않게 거리가 있는 단순한 욕망의 부속물 같기도 하였다. 정열을 분열시키는 불행한 의식. 그것은 현대 지식인의 비극을 의미하고 있었다. 자기의 행복을 비판하는 또 하나의 자기를
항상 대동하고 다녀야만 하는 작가 임지훈의 불행은 동시에 인간 임지훈의 성격을 분열시키는 현대적 비극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자아의식은 정열의 통일을 방해하고 행동의 약화를 가져옴으로써 마침내는 인격의 파탄을 점차로 조성하게 되는 비극의 원인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 황홀 속에서 나는 과연 죽을 수가 있는 것일까? 지우는 마음속으로 도리도리를 하였다. 성난의 편에서 만일에 죽음이 요망한다 손치더라도 지훈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무엇인가 한 가지 연애 감정의 요소 같은 것이 이 정열송에는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지우는 몰랐다. 선생님, 포옹이 끝난 후 성난은 조용히 불렀다. 응? 이상해요. 무엇이? 온갖 기억을 망각할 수 있는 정열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지우는 적지 않게 마음으로 놀랐다. 자기와는 다른 성난이었다. 자기 비판 앞에 의식의 분별과 정열의 약화를 쓰라리게 맛본 지훈으로서는 성난의 통일된 정열이 부럽기도 하였고 한편 측은하기도 하였다. 선생님, 응? 선생님이 정말로 정주 언니와 결혼하고 싶으시담 하셔도 무방해요. 눈동자와 함께 목소리도 젖어있는 조용한 한마디였다. 누구가 그런 말을 했어? 지우는 또 한 번 놀라며 감정 이상의 표정을 썼다. 선생의 그 망설이는 마음을 제가 그만 유혹을 해서 미안해요. 성난, 쓸데없는 말 말아요. 유혹을 해서 유혹을 당했다면 그건 성난을 결국 좋아했다는 증거가 아니야? 사랑했다는 말은 왜 안 쓰세요? 마찬가지 뜻이다. 다만 나는 요즘 헌신짝처럼 천해진 사랑이란 말에 구역질을 느꼈을 뿐이니까. 실언은 아니죠? 응? 아까 싸말적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종류의 농담쯤 이해 못하면 어떡하나. 애정도 필요하지만 결혼 생활에는 이해가 좀 더 필요할 텐데.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서로가 이해를 많이 해야지. 아버지 되시는 임 교수에게 제 선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나쁜 점, 좋은 점, 그래야만 나중에 실망이 없지. 철학 강의 시간에 한번 들어가 봐요. 선택 과목으로 된 철학 강의를 성난은 선택하지 않고 있었다. 들어가서 멋진 질문을 하나 해야겠어. 임 교수의 인상에 남도록. 이러한 결과가 오늘에 와서 이막준 교수와 이성난의 대면을 가져오게 하였고, 또한 그러한 결과로서 지훈과 성난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정식으로 임 교수 내외의 승인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긴 회상이었다. 10년에 걸친 이 기나긴 회상에 잠겨있는 동안 꽃봉투는 완전히 재가 되어 재터리 속에 도사리고 앉았다. 책상 위에 두 팔고비를 올려놓고 엎드려 있던 지우는 눈을 뜨고 방 안을 돌아다 보았다. 문은 한쪽이 열린 채 밤바람이 드나들고 있었다. 말라빠진 은행잎과 파란 손수건과 애인의 두 글자가 씌어있는 장지 한 장은 그냥 책상 위에 널려져 있었다. 지우는 다시 성냥을 구워 은행잎을 태웠다. 성냥갑에는 이제 두 가치밖에 알맹이가 남지 않았다. 그 한 가치를 집어 파란 손수건을 다시 태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손수건은 은행잎처럼 쉬이 타주지는 않았다. 타다가는 껌뻑껌뻑 불길이 쓰러진다. 마지막 한 가치를 켜가지고 갖다 대는데 바람에 휙 불이 꺼지고 말았다. 지우는 다른 성냥을 찾았다. 그러나 성냥갑은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하는 수 없이 몸을 일으켜 양복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그러나 들어있는 줄 알았던 라이터는 없다. 참, 안방에도 놓고 왔었군.
아까 안방에서 아버지가 담배 한 꼬치를 빼들었을 때 지훈이가 얼른 자기 라이터로 붙여드린 생각이 났다. 지훈은 뜰 안으로 통하는 문을 살그머니 열고 안방을 엿보았다. 그러나 안방에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지훈은 하는 수 없이 부엌으로 나가보았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부엌에도 공교롭게 성냥갑은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찢어버리거나 쓰레기통에 구겨넣기는 어쩐지 싫었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 지훈에게는 흡족했다.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훈은 모른다. 어쨌든 이 순간에 있어서의 지훈으로서는 자기의 의욕대로 행동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불현듯 깨달았다. 내일 태우지. 지훈은 그렇게 생각하며 한쪽 귀때기가 타버린 파란 손수건에다 편지 한 장을 착착 접어서 도로 쌓았다. 어디다 둘까? 책장 서랍에다 놓고 다시 쇠를 잠궈둘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책상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세계의 문화사 대게 한 질이 눈앞에 주르르 꽂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지훈은 무심코 손을 뻗쳐 그중 한 권을 뽑아주었다. 그것은 보급판 제3권이었다. 지훈은 그 책갈피에 편지를 싼 납작한 손수건을 끼워두고 다시 제자리에 꽂아 놓았다. 이윽고 지훈은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다. 10년 동안에 걸친 자기의 창백한 감정을 깨끗이 청산해버렸다는 사실이 지훈의 몸과 마음을 지극히 가볍게 만들고 있었다. 정주와의 관계도 아름답게 결말을 지었고 정말로 기분이 홀가분했다. 좋은 남편이 되자 지훈은 성난을 생각하였다. 더구나 오늘 조금도 장식 없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보여준 성난의 명랑하고 투명한 행동이 귀여웠다고 지훈은 어둠 속에서 빙그레 웃었다.